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제19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9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그중 최우수 작품상은 아니지만 우수 작품상도 포함되어 있었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작품상이 최우수와 우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34회 칸 영화제 출품작이기도 했죠. 아무튼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딱 표층에서만 봤을 때는 어떻게 에로 영화가 대종상 같은 굵직한 영화제에서 이렇게 많은 상을 휩쓸 수 있었을까라며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영화의 수상에 10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까지도 충분히 받아마땅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좀 무리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뻐밤 우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개봉하면서 여기저기 홍보 기사를 보니까 에로 영화 전설 등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물론 홍보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게 좀 불만인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영화에는 야한 쪽으로 자극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장르를 정하라면 드라마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대근이라는 배우가 주는 이미지가 있고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충무로 트로이카 2세대로 불리던 정윤희라는 70년대 대표적인 아이콘이 등장하기 때문에 묻 남성들에게 기대치가 있긴 하겠죠. 심지어 재개봉 포스터를 보면 에로적인 느낌이 짙기도 하죠. 이런 덧칠들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한정지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 저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상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요. 뻐밤 우에 대한 예찬론 지금 시작합니다.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젖술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빛깔을 잘. 영화는 산을 훑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쫙 패닝하면서 산 전체를 살피다가 수출 태워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리의 거주지를 포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산 전체를 조망하거나 혹은 현미경적으로 산 내부를 들여다보는 장면은 영화의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제 생각에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의 진정한 주인공은 산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산은 그만큼 상징적입니다. 우선 도리의 노모는 샤머니즘적으로 보일 정도로 산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을 쌓는 행위와 함께 기도를 드리며 일종의 산신령 같은 존재에게 소원을 빌죠. 산님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 화를 입었다는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 내외에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들의 혼처에 대한 소원을 빌자 바로 다음날 어린 순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을 남성의 결혼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지점은 현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 중심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저는 어떤 영화에서는 그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그런 측면에 해당하는 영화고요. 산은 이렇게 이 가족에게 신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도리는 조상 대대로 산에서 나무를 해서 숯을 만들고 그것을 팔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가 아내에게 산에 대한 예찬을 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리는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산은 집이자 세상이자 삶인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무가 쓰러지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면서 마치 산에 소속된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이런 행복이 극명하게 깨지는 것 또한 산을 경유합니다. 김주사는 순이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고위 순사를 데려와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리를 연행해 가죠. 이 영화는 지배적인 배경이 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구체적인 시대를 측정 지을 수 없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처음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사가 일본인으로 묘사되었죠. 말하자면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대대로 토착민으로 살고 있는 산의 실질적 주인들이 산 밖에 있는 세상의 논리에 의해 붕괴되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산 밖의 것들이라는 극명한 대조가 중요한 거고요. 그 각각의 괄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영화는 상당히 입체적인 층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도리의 가족이 함의하는 것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조선의 전통이나 뿌리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박탈하는 탈산의 위치에는 일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미국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터전을 빼앗던 제국주의의 조선판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만약 하층민의 애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김주사로 상징되는 상층민의 횡포를 경유한 계급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신분제의 부조리는 순이가 회고하는 순이의 어머니에서부터 계승되어 오는 악습이라는 게 드러나죠. 순이는 어린 시절 사당패였던 어머니가 양반들에게 몸을 바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이것은 자연주의에 대한 신문물의 침투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김주사는 순사를 데리고 오면서
하면서 도리와 순이를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자연과 잘 어우러진 순수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야인처럼 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 김주사가 순이에게 준 것은 분첩과 향수 같은 가공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과는 배반적 위치에 있는 공상품들을 이용해 자연을 지배하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침투는 김주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인물인데요, 도리의 친구 칠성이 첫 등장할 때입니다. 그 또한 순이가 멱을 감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한눈에 반해 그녀의 뒤를 줬습니다. 그때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 돋보기를 꺼내죠. 그 직전까지 산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지내는 이들의 모습만 보다가 불현듯 등장한 세상에 이기는 상당한 이질감을 들게 합니다. 김주사에 비해 노골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칠성 또한 명징하게 친구의 아내에게 마음을 품은 것으로 보이죠. 도리에게 내 섹시였냐면서 덮칠 뻔했었다는 무시무시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뭔가 부부를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끝자락에서는 순사들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순이를 데리러 오기도 하죠. 그는 본인이 말했듯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세상의 맛을 알게 된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결국에는 비단 옷과 신발을 꾸려와서 순이를 데리고 하산하죠. 말하자면 산 밖의 남자가 산의 여자를 세상의 물건으로 관찰하고는 결국 김주사처럼 세상의 물품들로 그녀를 현혹하는 상황인 겁니다. 순이는 칠성을 따라가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곳에는 노루가 있냐, 무슨 나무가 있냐 등등. 그때 칠성은 그런 것은 마을에서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하죠. 그러니까 순이는 자연 그대로에 대해 질문했는데 칠성은 자연을 인간화한 상품으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화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에게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속세가 자연을 침탈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 제 생각에 이 영화에 에로적인 측면이 있다면 성적인 기호들인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저에게 음란마귀가 씌었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버섯, 어린 순이가 홍기가 찬 여인으로 성장하는 시간의 변화를 영화에서는 땅에서 버섯이 점점 자라나는 것으로 묘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자라는 버섯을 여러 숏으로 연속해서 보여주는 게 남성의 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섯이 완전히 발기가 되었을 때 순이는 버섯을 따고 그들은 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발기에 대한 묘사는 칠성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술 한잔 하자며 도리의 집에 찾아옵니다. 막걸리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술병을 들고 와서 순이가 찬을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죠. 이때 두 친구는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시퀀스에서 힘얼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기다란 병을 칠성이 어느 위치에 두고 움켜쥐고 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징하게 그의 성기 주변에 위치하고 있죠. 말하자면 순이에 대한 칠성의 발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발기의 차이 또한 챕터 1에서 언급한 부분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섯의 성장으로 비유되는 도리의 발기는 자연의 섭리를 따른 것이고 뭔가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육적 본능으로 보이는데 반해 칠성의 발기는 공장에서 생산된 병 속에 양조된 술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비틀린 형태의 본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이런 기호들조차도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거죠. 보기보다 상당히 촘촘하게 엮여있는 영화인 겁니다. 다음은 불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도는 불길이 치솟은 숲가마 화로 구멍 사이로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녀들은 벌목한 나무를 숯을 만들기 위해 태우고 있죠. 순이가 피사체가 되기도 하고 도리의 어머니가 피사체로 있기도 합니다. 뻔한 설명이겠지만 제 생각에 불은 욕망 혹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순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아가야 한다는 결기가 보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 이 가정을 영위하게 하는 노동이니까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 레엘과 처음 합방을 한 직후 이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소원이었던 대를 잇는다는 의지의 발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순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지리멸렬하게 다시 찾아온 김주사를 끌어안고 화라에 뛰어들죠. 집을 지켜야 한다, 산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연을 지켜야 한다, 어쩌면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 고 말하려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그럼 결국 영화의 제목에 있는 뻐꾸기는 무엇일까요? 뻐꾸기가 뭐다 이렇게 답을 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뻐꾸기는 자연 속에서 울어야 하는 조류입니다. 그런데 순이의 기억 속 뻐꾸기 울음소리는 자연이 아닌 산 밖에서 누군가의 흉내를 통해 인위적으로 울리는 소리죠. 이 소리는 순이의 어머니가 양반에게 자신의 몸을 내줘야 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자연과 비자연의 대비를 관통한다면 결국 뻐꾸기가 울어야 할 곳에서 울지 못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시대와 상황에 대한 애환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역사적 문제에 기인한 비극이 한 명의 가장 낮은 신분의 여성을 통해서 고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현 시대의 감성과도 맞닿는다고 생각합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결코 에로 영화가 아닙니다. 노출이 심한 배드신도 없어요. 그나마 함께 목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 또한 저에게는 자연주의적 삶에 대한 긍정적 묘사를 위한, 그러니까 주제와 맞닿는 측면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뻐밤 우는 이번 재개봉을 통해 현 시대에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걸작입니다. 지금까지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